한 가지 공지사항은 다음에 뉴립스라는 굉장히 AI 분야에선 가장 크고 유명한 학회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제가 논문을 좀 발표하러 가야 돼서 부득이하게 화요일은 휴강을 하고 목요일은 제가 미국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지난번처럼 강의를 할 테니까 평소처럼 수업 시간에 와서 온라인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휴강, 목요일은 수업 강의실에서 직접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화요일도 귀국하는 비행기 아니라서 그래도 휴강인데 별도로 종강일자를 좀 늦춘 이유가 그런 거를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 계획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8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응용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라서 제가 좀 시간을 드리고 있고, 오늘 끝내고 앞으로 한 2번 정도 강의가 더 있는데 2번인가요?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2-3번 정도 2-3번 내에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쪽은 이제 생성형 AI의 약간 다른 축인 영상 쪽 생성형 AI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이론적인 분야입니다. 굉장히 수학 분야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한테는 굿뉴스고 아닌 학생들한테는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응용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100%다 수학적인 그런 이론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는 정도를 이해 수준을 갖는 거를 목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장 배우고 있고 8장에서 핵심적으로 한 5개 배운다고 그랬었죠. 기존의 LLM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가. 그래서 프롬프팅,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설명 이미 잘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RLHF, 즉 이제 인간의 가치하고 정합을 시키는 분야를 이제 AI 얼라인먼트라는 연구 분야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합한다라는 게 얼라인먼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얼라인먼트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RLHF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RLHF의 어떤 기본 배경을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 말았죠. 이번 시간에 좀 빠르게 나머지 두 종류 레그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소트에 대해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공지한 것처럼 이제 11월이 다가고 있죠. 11월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 시험 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들이 이제 PPO라는 광학습 개념하고 RLHF가 왜 필요한가. 특히 RL이 중요한 게 아니고 휴먼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하고 정합시키려면 사람의 피드백 또는 사람에 의해서 생성된 어떤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을 여기서 배제시키면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파인 튜닝 하던 거하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좀 뭐 복잡한 가치 기준,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에서는 정확하게 뭐랄까 표현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 윤리적인 가치, 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 또 시작하면 괜히 강의 시간을 한 5분 빼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이걸 안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LLM 잘 만들어놔도 뭐 굉장히 이상한 아웃풋을 내거나 팩트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뭔가 일반 대중한테는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뭐 정보들, 뭐 예를 들면 마약이든 무슨 폭탄이든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방법, 아니면 아주 뭐 심각한 독극물을 제조하는 방법들, 또 사실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챗GPT에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겠죠. 만약에 그걸로 누가 사고를 냈거나 어디에 가서 폭탄을 터뜨렸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뭐 많은 사고들이 났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례들이 있지만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챗GPT를 약간 본인의 심리 상담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쪽에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속내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객관적인 소프트웨어인 챗GPT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속마음을 막 얘기하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간 난 뭐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약간 답이 뭐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자살해도 괜찮다라는 뉘앙스에 계속 답이 나온 식이 돼서, 있지만 티네이저가 결국 자살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이제 이걸 보고 가만히 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AI에 실제로 소송을 걸었고, 챗GPT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얼라이먼트를 볼 때는 AI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워스트 시나리오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이 AI 얼라이먼트의 실제 실용적인 가치고, 이걸 안 하면 모든 지금 LLM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가 뭐 어디다가 돈을 제일 많이 썼나 보면 LLM 더 성능 높이는데 돈 많이 안 썼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긴 얘기긴 한데 결론만 얘기하면 어디다 제일 돈을 많이 썼느냐,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RLHF AI 얼라이먼트 쪽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잘못된 답이 나오는 순간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 자, 그런 관점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상업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운 아주 PPO라는 아주 표준적인 강학습 모델에 리워드가 필요한데, 그 리워드와 휴먼 가치를 연결시키는 거는 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 가설 중에 하나가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는 거고, 그걸 이용하면 뭐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2장에서 배웠던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exactly 동일한 겁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1번 아웃풋이 더 선호되는 것이 이쪽 두 번째 항이고 0번 아웃풋이 더 선호되는 첫 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냐 0번이냐를 선택하는 그걸 알아맞추는 즉 두 문장에서 선호되는 게 1번이냐 0번이냐 정확하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를 알 수 있고 자,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 둘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그라운드 트루스일 때 이걸 YW로 바꾸면 두 번째 항이 뭐 이식하고 exactly 동일하고요. 요것과 여러분들 요거를 집에 가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Y0가 그라운드 트루스면 두 번째 항은 없어지죠. 이게 제로니까. 이걸 YW로 놓고 계산해 보면 이거랑 또 exactly 동일해지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식이 그냥 간단한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즉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는 이미 너무 상식적인 수준의 우리가 아주 초보적으로 배웠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을 즉 시그모이드를 쓴 기법으로 이것도 역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죠. 마찬가지로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학습에 너무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PPO라는 방법론을 약간 재정리하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다시 재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 뭐 팔러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 expectation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callback liable distance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데 그런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expectation 평균을 취하지 말고 한 샘플에 대해서만 구한다고 가정하면 위의 식이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런 단순한 식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원래 오리지널한 PPO 식을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클로즈드 폼으로 이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이 R이라는 함수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생략하고 궁금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된 클로즈 폼 R이라는 펑션은 이런 모양을 갖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F는 올드한 LLM 모델이고 이 YR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새로 임프루브 하려고 하는 현재 모델이고 여기 JIT은 그냥 일종의 파티션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X 인풋에만 관련 있는 어떤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이 즉 리워드가 이런 모양이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방금 또 리뷰했던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 그냥 투 이벤트에 대한 소프트맥스하고 같다 그랬죠? 거기다가 이 R을 Y가 하나는 Y2고 또 하나는 Y1입니다. 그 사이에 차이를 계산하는 형태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어디였죠? 이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여기서 YW가 아까 Y2라고 보면 되고 YL이 Y1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그모이드 펑션에 이렇게 집어넣은 형태가 이게 시그모이드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두 항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에 Y1 마이너스 Y2가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아까 unknown 펑션이었던 짓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서로 캔슬 아웃돼서. 굿뉴스죠. 이게 계산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인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캔슬이 되고,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랬죠. 시그모이드에 넣고, 자, 1이 W가 되고 2가 루즈가 됩니다. W는 윈이고 L은 루즈죠. YW라는 LLM 아웃풋이 선호되고 YL이라는 LLM 아웃풋이 비선호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워드를 클로즈 폼으로 계산을 해서 바로 이 LLM 파이세타 모델입니다. 파이세타를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DPO라고 한다. 즉 PPO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Direct Policy Optimization의 약자로 DPO라고 하고, 이놈의 장점은 뭐냐? 클로즈 폼으로 리워드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워드 모델을 따로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즉 PPO는 휴먼 피드백 데이터를 가지고 리워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라는 강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는데, 이놈은 그게 아니고 리워드 모델을 별도로 학습시킬 필요 없이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PPO를 그대로 그냥 돌려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최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DPO는 리워드를 모델링하는 스피킹 과정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거쳐야 되는 스테이지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연산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즘의 대세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RLHF 한다 그러면 기본이 DPO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을 별도로 학습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간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간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간편하기 때문에 또 희생을 치러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실용적인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또 한 2-3시간 더 강의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이제 여러분들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가서 보면 올해 ICML이라는 발표된 논문이 사실 이 DPO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DPO의 방법론을 개선하는 방법을 또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생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특히 RLHF 분야에서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논문을 찾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면 그냥 시그모이드고, 이게 확률로 보면 그냥 확률이고, 확률이 라이클리우드죠. 로그 붙였으니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말은 거창하게 RLHF라고 했는데 결과만 보면은 그냥 심플한, 물론 여기에 펑션들이 좀 복잡은 합니다. 단순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니지만 아주 단순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의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실제로 트레이닝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RLHF도 일종의 파인 튜닝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프리트레이닝 끝난 단계에서 뭔가 추가로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파인 튜닝과 약간 로스 펑션이 다를 뿐 크게 목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로스 펑션을 이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세타가 파라메타니까 LLM을 치면 이게 엄청나게 큰 파라메타죠. GPT 한 3만 해도 한 1억 7천만 개 이상 넘어갑니다. 디멘전이. 이거에 대해서 미분 또는 SGD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2장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유도가 됩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거는 이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곱하기 1 시그모이드가 된다. 그 성질을 잘 이용하면
기도가 되니까 한번 계산 빠른 사람들은 암산을 해도 될 텐데 어쨌든 해보고 여기 타이포가 있는데 여기 로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정의가 여기 로그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DPO 알고리즘은 뭐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단 데이터셋을 모으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개인이나 학교에서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누가 이걸 또 고맙게도 열심히 모아서 공개해 놓은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깅 페이스나 이런 곳에 올라가 보면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 노력 안 들이고도 RLH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한번 파인 튜닝이 끝난 거 새 모델. 근데 현재 뭐 라마 모델들이 이미 파인 튜닝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파인 튜닝도 이미 돼 있고 심지어는 RLHF도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걸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서버가 좀 고장이 나버려서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라마를 돌려보면 실제로 프롬프트에 뭐 무슨 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 그러면 그거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RLHF가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개된 모델을 이제 파이 SFT, 이게 이제 위에 파이 래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놈 기존 뭐 파인 튜닝 또는 프리 트레이닝까지 끝난 모델 RLHF를 적용하기 직전의 모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에서 선호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걸 또 추가 학습해서 뭐 별도로 만들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맥시멈 라이크후드로 파인 튜닝처럼 DPO를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간이 나면은 이제 DPO를 개선하는 방법. DPO가 아까 PPO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 초에 아주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중국의 딥시크라는 이제 그래서 공개된 모델이 요 DPO를 좀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아이디어는 엄청 간단합니다. 시간이 날 때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LM을 개선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나 학교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토픽. 이 레그, 여러분들은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레그라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라 별로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다, 중견기업, 대기업이다 그러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겠죠. 뭐 자체 문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객 정보를 뭐 보관하고 있거나 고객과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있겠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팩트들의 저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도 팩트들의 저장소로 볼 수 있고, 그걸 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도에 태어났냐라는 질문이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그냥 돌려버리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LLM 아무 말 대잔치가 뭐 1300년대에 태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오바마의 이력이 들어가 있는 뭐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이겠죠. 그 문서를 찾아서 그 문서를 프롬프트랑 같이 이어붙여서 LLM에다가 더 큰 프롬프트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뭐 오바마 대통령이 뭐 1950 몇 년도에 태어났다, 뭐 60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프롬프트에 있는 숫자를 카피해서 아웃풋을 내겠죠. 그러니까 레그의 아주 단순한 목적은 좋게 보면 그냥 팩트를 보강해서 랭귀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냥 쉽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되겠죠. 개인들보다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용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 정보나 거래 정보가 있다면은 이 기존의 고객이나 거래 정보를 가지고 뭔가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고객이 데이터베이스에 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상품을 많이 샀더라. 그러면 LLM에 이걸 통과시키면은 이 고객은 이러이러한 상품을 살 가능성이 있으니 추천합니다라고 추천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응용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질문, 아까 오바마는 몇 년에 태어났냐 뭐 그런 거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찾는 과정, 이걸 리트리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리트리브된 문서를 묶어갖고 더 큰 프롬프트가 돼서 그냥 이게 챗GPT가 됐든 뭐 라마가 됐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LLM에다가 프롬프트를 넣고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왜냐하면 프롬프트만 건들고 있죠. 파인튜닝이라는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RLHF라는 얘기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만 보면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토픽으로 보이죠.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혹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없나요? 거의 없네요. 나중에 이쪽 전공할 사람들은 꼭 필요하니까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텐션 할 때 나왔던 용어하고 비슷한데, 키라는 첫 번째 컬럼과 그거에 해당하는 밸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컬럼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테이블로 있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서치한다라는 거는 그냥 테이블 서치하는 것과 완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테이블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갖다 못 씁니다. 불행하게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뭘 뜯어 고쳐야 되느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서들을 그 문서에 뭐 예를 들면 처음 몇 페이지를 긁어다가 우리가 이 8장 초반에 배웠던 워드 인베딩을 배웠었죠. 워드 인베딩화 시켜버려야 돼요. 전체 문서를 하나의 벡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첫 번째 엔트리인 키 대신에 워드 인베딩 벡터를 쭉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은행 같은, 뭐 예를 들어 신한은행 같은데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몇천 테라바이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워드 인베딩 벡터로 다 바꿔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뜯어 고칠 그런 뭐 의사도 없을 거니와, 그 다음에 그러한 인력과 여력과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토픽으로 나중에 진행해 보려고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LLM이나 파인튜닝을 뭐 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워드 인베딩 벡터로 다 바꿔놓고 이 들어오는 프롬프트를 또 워드 인베딩처럼 벡터라이즈하고, 우리가 어텐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내적을 취했었죠. 어텐션도.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어텐션의 개념 비슷한 걸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질문과 그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긁어모으는 거.
매치를 시켜서 이너 프로덕트가 제일 높은 것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탑 K, 뭐 제일 좋은 거 한 10개나 20개 정도 선택을 해서 그 문서를 다 긁어와 갖고 요즘 LLM들이 뭐 컨텍스트 랭스라는 게 프롬프트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문서를 통째로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제너레이션 하면 굉장히 정확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아주 정량화된 정보들까지 반영하는 아주 정확한 LLM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기업에 가면 적용해 볼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토픽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언급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체인 오브 서트인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LLM의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OE라는 방법이고요. Mixture of Expert라는 방법인데, 이건 아주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내 어떤 기업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프리 트레이닝은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도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미국의 큰 빅텍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적용을 하는.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못 먹는 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이 상용화된 LLM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챗GPT에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스케일업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스케일업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또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너무 큰 모델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뭐 KB 캐시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파라미터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인퍼런스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픈 AI라든가 이런 회사들 또는 중국에 있는 몇몇 큰 회사들이 뭐 알리바바나 뭐 바이트댄스나 이런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공개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모델 하나로 운영하지 말고 분야를 나눠서 한 8개나 10몇 개로 운영하자라는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조금 더 작은 모델로. 그러니까 전체 파라미터 사이즈는 동일한데 그거를 예를 들면 분야를 한 8개 분야로 나눠서 뭐 첫 번째 모델은 문학, 두 번째 모델은 무슨 예술, 뭐 세 번째 모델은 뭐 역사, 네 번째 모델은 과학, 다섯 번째 모델은 뭐 정치, 뭐 사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 모델은 시사,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아니면 뭐 마지막 모델은 뭐 코드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AI를 각자 LLM 모델을 따로따로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죠. 학습을 시켜갖고 이거를 이제 실제 운영할 때는 그것들을 믹스를 해서 아웃풋을 내는. 이렇게 되면 각 맡은 담당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영역에 해당하는 AI 모델들은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일단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제 학습에 관한 트레이닝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쉽게 스케일러블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뭔가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모델을 추가로만 학습을 시켜서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각각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LLM 또는 모델들을 엑스퍼트라고 한다. 여러 개 LLM 모델들을 이렇게 나중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형태를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한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LLM, 챗GPT 포함한 모든 LLM들은 MOE를 기본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프리 트레이닝의 영역이니까 괜히 함부로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부정적인 얘기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 개 모델을 가지고 앞단에 그 여러 개 모델들에다 어떤 모델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쓸지 선택하는 스위치 네트워크. 우리가 RNN에서 비슷한 걸 배웠습니다. RNN에서 LSTM에서 보면 무슨 게이트라는 것들을 배웠죠. 그런 게이트 비슷한 것들을 앞단에 놓고 뒷단에 넣어서 앞단에만 넣네요. 예, 앞단에만 넣어갖고 그 게이트로 그 거기서 나오는 코에피션트로 각 전문 분야의 LLM의 아웃풋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더해서 아웃풋이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말로 설명했는데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빠르죠. 어떤 예를 들면 LLM에서 파라미터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이 어텐션 네트워크보다는 FFN 쪽에 파라미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풀리 커넥티드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냐면 VGGnet CNN 다룰 때 그 전체 파라미터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쭉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파라미터 사이즈가 늘어나는 이유는 뒤에 풀리 커넥팅 네트워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FFN 쪽이 파라미터가 거의 전체 8, 9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네로 센스의 어떤 MOE라고 볼 수 있는데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를 뭐 한 8개를 돌려서 앞에 스위치를 붙여서 이 중에 몇 개만 선택해서 나중에 그놈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아웃풋을 내보내는 이런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네. 네, 이런 개념이고 이런 구조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코에피션트고 이게 기존의 i번째 모델 i는 8개가 있으면 1부터 8까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 i번째 중에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데 8개 다 쓰면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8개 중에 그래도 부분 집합을 쓰는 게 좋지 전체 8개 다 쓰면 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뭐 탑 K 뭐 2개든 3개든 골라갖고 탑 나머지 하고 2개만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딱 2개만 쓰네요. 여기서는 만드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굉장히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 FFN에만 적용을 했지만 FFN이 아니고 그냥 트랜스포머 블락 전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LLM 모델 전체에도 이렇게 전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개념 같죠? 어디서 보던 개념 같나요? 여기 안경 낀 학생. 옛날에 힌트를 주면 제가 이런 챌린지 같은데 우승하는 꿀팁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여기 안경 낀 학생. 그 뒤에 학생. 여기 제일 앞에 있는 학생. 학생들이 이 어텐션 스팬이 짧으네요. 저기 안경 낀 학생. 네? 앙상블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앙상블이라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개 모델 따로따로 학습시켜서 그 중에 평균을 취하거나 다수결로 아웃풋을 뽑는 방법이라고 했죠. 뭐 이게 앙상블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앙상블하고는 좀 다릅니다. 앙상블은 최종 아웃풋이 나온 다음에 그 최종 아웃풋을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거기서 뭐 평균을 취하든가 아니면 다수결로 결론을 뽑는 일종의 포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포스트 프로세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중간 단계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중간 단계에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학습 단계에서 이게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앙상블은 학습 단계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학습이 다 끝난 단계에서 인퍼런스 단계에서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짝 다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뭐 이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LLM 회사를 만든다면 당연히 이걸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뭐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안 쓰면 바보죠.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적은 데이터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안 쓴다라는 게 이상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못 먹는 감이지만 그 빅텍들이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기존의 빅텍들의 LLM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학습이 돼 있고 구조가 되어 있는가. 트랜스포머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트랜스포머 상위 단에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제 실제 LLM을 인퍼런스 할 때 이런 빅텍 LLM들을 인퍼런스 할 때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걸로 트래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MOE 구조로 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결과가 왜냐하면 여기서 스위칭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문학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엉뚱하게 뭐 과학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스위칭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약간 홀루시네이션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상한 비헤비어들이 가끔 나타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못 먹는 감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마지막 토픽인 Chain of Thought.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LLM 분야에서 학교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인튜닝을 할 필요도 없고 프롬프팅을 기발하게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근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단순한 프롬프팅 기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는 논리적인 추론에 관한, 즉 예를 들면 어떤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기법이 됩니다. 기존의 LLM들이 가장 취약점이 논리적인 추론을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됐지만 단순한 산술연산, 뭐 한 4자리나 5자리 숫자들의 덧셈이나 곱셈을 시켜보면 잘 못합니다. 실제로 에러가 막 납니다. 그 말은 산술식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여러 실제 계산에 대한 그 식과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답만 외워버린 거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근데 아이디어는 엄청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 말로 표현된 수학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여러분들이 SAT 같은 수학 문제들을 풀어보면 대부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 문제는 좀 제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지저분하게 뭐 수식만 가지고 질문하는데 약간 그런 질문보다는 미국의 이 대학 수능 시험은 수학 문제 자체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가 슈퍼에 가서 뭐 사과를 몇 개를 샀고 뭐 배를 몇 개를 샀더니 뭐 거기서 몇 개 먹고 났는데 뭐 몇 개가 남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식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방금 예시 같은 질문들을 몇 개의 부분 질문들로 쪼개갖고 첫 번째 부분 질문 LLM에 집어넣으면 이제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하죠. 처음 크게 만들어진 긴 문장으로 만들어진 수학 문제가 있겠죠.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현재 LLM이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게 문제를 쪼개는 또 다른 LLM에다가 돌려갖고 문제를 쪼개달라 그러면 문제를 또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 프로블럼, 두 번째 서브 프로블럼, 세 번째 서브 프로블럼으로 먼저 쪼개고 그 다음 할 일은 첫 번째 서브 프로블럼과 을 이제 그 LLM 인풋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질문하고 첫 번째 서브 프로하고 답을 내라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나온 답을 다시 또 이어붙여서 프롬프트에 약간 오토리그레스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프로블럼을 질문하면 또 답이 나오겠죠. 거기에 답이 나온 걸 또 다시 이어붙이고 세 번째 서브 프로블럼을 질문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또는 뭐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유명한 이런 방법론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로마 시대 때 전술 전략 같은데 상대방이 강하면 상대방의 군대가 강하면 여러 분파로 쪼개갖고 각계격파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게 쪼개서 각자 핸들링하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런 전략이죠. 실제로 컴퓨터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원리입니다. 뭐 그런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한 큰 질문이 있고 이걸 LLM으로 문제를 쪼개고 원래 질문 그대로 놓고 첫 번째 쪼갠 질문을 여기 집어넣고 거기에 답이 나오면 그 다음 답을 여기다 다시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질문을 붙여서 이게 전체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리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전엔 한 번만 인퍼런스를 했어야 되는데 한 3번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 이제 고도화돼서 굉장히 단순한 기본 개념이고 이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것보다 복잡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미 챗GPT에 적용이 되고 이런 방법론이 적용된 챗GPT 모델이 이제 그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 4, 5, 뭐 5가 붙은 그런 모델들이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딥시크 같으면 R1, 제로가 붙은 그런 모델들이 이런 방법론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LLM 자체에서 이렇게 잘게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그 서버 내에서 유저가 참여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해주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롬프트만 가지고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기존에 안 풀리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최근 학계의 대부분의 이제 LLM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런 체인 오브 서트 또는 리즈닝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쉽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얘기죠. 복잡한 타스크를 잘게 쪼개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와이낫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수학 문제 푸는 응용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도 이 아이디어를 잘 적용하면 적용할 때가 무궁무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이제 구글에서 나온 모델이 있는데 알파 지오메트리라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뭐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올림피아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최근에 테스트를 했더니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보다도 이 모델이 훨씬 더 성적이 좋더라 뭐 이런 최근 몇 달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그때 그런 역할을 한 것가 바로 알파 지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요 놈은 좀 체인 오브 소트만 쓴 건 아니고 심볼릭 엔진이라는 어떤 베리파이어를 하나 둬서 중간에 수학 그 식을 우리가 보통 수식으로 뭐 그리크 레터니 뭐 적분 뭐 기온이 뭐 이런 서메이션 기온이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심볼로 이렇게 바꿔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식들을 중간중간에 유도되는 정답으로 유도되는 아까 서브 프로블럼 묻고 그 다음에 서브 앤서가 나온다고 그랬죠. 서브 앤서들이 수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수식이 그러니까 뭐랄까 수학적인 문법적인 관점에서 맞는가 틀리는가를 체크하는 엔진을 붙여서 이걸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기법으로 하면 웬만한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보다도 잘 푼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AI가 사람을 넘어섰다라고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체인 오브 소트는 여기는 당연히 쓰여갖고 그거 플러스 심볼릭한 어떤 매스를 베리파이하는 베리파이어까지 추가되면 성능을 더 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현재도 계속 ongoing, 굉장히 중요한 오픈 프로그램이라 많은 수학자들, 많은 이제 AI 연구자들이 특히 학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측하기를 조만간 몇 년 내에 어려운 현재까지 안 풀린 수학 난제들이 이걸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필드 메달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아나요, 여기 학생? 네. 필드 메달 리스트 중에 하나인 테렌스 타오라는 UCLA 굉장히 유명한 천재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만간 인류가 아직 못 푼 오픈 프로그램이 한 몇십 개 남아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AI가 다 풀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학자들이 설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재미난 연구 분야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 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던 뭔가 상용화를 하던 뭐들 하든 간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그 다음부터 남은 부분은 이제 빠르게 현재 나와 있는 오픈소스, 그 다음에 클로즈소스 상용화 모델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트랜스포머가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있다고 그랬죠. 왼쪽 인코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디코더. 그리고 둘 다 써도 되고 왼쪽만 써도 되고 오른쪽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인코더만 쓰는 그런 모델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버트, 그다음에 그걸 좀 개선한 로베르타라는 메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왼쪽 오른쪽 다 쓰는 거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트랜스포머가 구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구글이 오른쪽 왼쪽 다 썼으니까 오리지널 버트 트랜스포머에서 이걸 다 쓰려는 모델들이 구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몇 년 지나긴 했지만 T5라는 모델이 왼쪽 오른쪽을 다 학습시킨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다. 오픈 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다운로드해서 저걸 파인 튜닝을 하든 RLA 체크를 하든 여러분들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실제로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쉽게 액세서블한 코드들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만 쓰는 거, 뭐 플란이라는 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거고 메타에서 나온 게뭐 요즘 제일 많이 씁니다. 학계에서는 라마라는 거,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나온 미스트랄. 여기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알리바바에서 나온 뭐 쿠엔이라는 게 또 학계에서 여기 있는 조교도 아마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라마라든가 발음이 쿠엔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어 하는 분들은 쿠엔이 아니고 치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치엔 모델로 요즘은 학계에서 많이 비교 대상으로 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가져와서 그걸 뭐 RLH를 하든 파인튜닝을 하든 뭐 프롬프팅을 하든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변형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클로즈 소스는 뭐 당연한 얘기죠. GPT,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 아까 미스트랄이라는 데가 클로즈도 있고 오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엄청 화두가 되고 있죠. 요즘 뭐 구글 LLM이 엄청 성능이 좋아졌다고 난립니다. 주가도 올라가고 덕분에 오픈 AI는 주가가 떨어지고 거기는 상장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원조의 반격이라 그럴까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제주는 곰이 부리고 엉뚱한 놈이 돈 번다 그랬었죠.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발명했는데 그거 기반으로 해서 오픈 AI가 떼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 구글이 배가 아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열심히 지난 3, 4년간 열심히 전사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구글이 최근에 새로운 AI 인력을 뽑으면은 뭐 영상 분야나 다른 분야는 아예 안 뽑습니다. 그냥 LLM만 하는 사람만 뽑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LLM 때문에 뒤처졌기 때문에 열받아 갖고 다른 분야에 관심도 없다. 이제 본인들의 그 최강의 위치를 옛날에 과거의 영광을 찾자라고 지난 한 3, 4년 동안 정말로 지독하게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구글 딥마인드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는 논문을 많이 쓰게 했는데 요즘 논문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왜 논문을 발표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느냐. 우리가 오픈 AI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냐. 때늦은 후회를 하고 요즘은 논문도 못 쓰게 하고 구글도 빡세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뭔가 결실이 나와서 제미나이가 LLM 쪽으로는 챗GPT5보다 몇몇 뭐 타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쪽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다룰 이슈입니다. 영상 쪽 생성형 AI는 훨씬 더 좋은 뭐 요즘 뭐 나노 바나나인가요? 그런 거 들어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써본 사람 있나요? 나는 아직 안 써봤는데. 네. 어떤가요? 써보니까. 네? 잘하죠? 네. 그래서 구글이 진짜 그 독한 마음을 먹고 반격을 시작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글의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제미나이고 뭐 내가 구글을 선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는 이 경쟁 구도가 되게 재밌어서 농담 삼아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LM이 인풋이 그 텍스트 토큰만 받는 걸로 지금까지는 배웠는데 생각을 해보면 텍스트 토큰만 받을 이유가 없죠. 영상을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개갖고 16x 16 픽셀로 각 픽셀을 워드 임베딩 해버리면 그게 토큰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토큰들의 시퀀스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토큰 시퀀스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리고 텍스트까지 같이 혼합해서 넣는 모델 이런 것들이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텍스트도 인풋으로 다루고 영상도 인풋으로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오픈소스가 라바고 GPT-4, 5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멀티모달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도 취급 가능하니까. 자, 제가 좀 여기저기 자료를 막
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냐면 기존의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스케일업이 되어 왔는가를 한번 그 어떤 스케일링 로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버트, T5, 라마, GPT, GPT-4, 5는 빠져있지만 사이즈가 0.3, 3, 한 70, 170, 그 다음에 빌리언으로 치면 1760 정도. GPT-5는 사이즈가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1760보다는 크겠죠. 네, 확실한 건 이게 다 하나의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쓴다. 아까 배운. 실제로 개별 모델들은 한 220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GPT-5도 한 200대, 300대 빌리언의 그 엑스퍼트 모델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쓰는 걸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위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모델들을 학습할 때 얼마큼의 학습 데이터를 썼는가? 어떤 경우는 공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오픈소스는 다 공개가 돼 있죠. 왜냐하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클로즈드 소스는 어떻게 학습했는지 공개할 이유가 없으니까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냥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이런 데는 이제 추측성 데이터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는 한 의외로 많은데 한 137빌리언, T5 34, 여기서부터는 1쪽에 여기 또 다시 줄어들고 여기서 한 10배. 그래서 이 두 행을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한 10배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데이터는 10배씩 늘 때도 있고 여기서는 여기서 10배가 늘었네요. 네.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늘 때마다 거기에 비례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재미난 팩트는 시간이 애매한데 어쨌든 이 스케일링 로가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라는 과거에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오픈 AI 창업자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케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스케일 사이즈를 늘리면 그만큼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이미 모을 만큼 지구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다 모았기 때문에 더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더 이상 모은다 하더라도 성능이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현재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이걸 실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들이라 그냥 이런 걸 개발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재 하여튼 대부분의 실제 이걸 개발한 인사이더들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스케일링로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팩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전략은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니고 뭔가 그거가 아닌 아까 체인 오브 소트나 다른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뭐 파라미터라든가 학습 시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테이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뭐 이제 기업들이 공개한 것들 중에 LLM들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 디코더 온리 모델 요즘 다 한 3, 4년 된 모델들입니다. NLP 분야에서 3, 4년 됐으면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사시대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쓴다는 얘기죠. 3, 4년만 지나도.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리고 구글에서 또 이런 모델들이 공개가 됐었고
있고, 과거에 조그만 모델들, 뭐 1빌리언보다 작은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허깅 페이스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모델을 대부분 요즘 쓰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약간 고대 유물처럼 요즘 웃기죠? 3, 4년뿐이 안 됐는데 거의 고대 유물화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도 최근에 GPT OSS라고 해서 이제 딥시크라든가 이런 데서 오픈 소스가 워낙 성능이 잘 나오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자기네들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PT OSS도 공개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뭐 이렇게 뭐 계보로 이렇게 뭐 트리처럼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그림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죠. 버튼을 어떻게 학습시켰다라는 거 아는 내용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버튼을 좀 개량한 모델들 아까 리스트에 있었죠. R 버튼이, 버튼이, 뭐 디지털 버튼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R 버튼은 좀 라이트한 버전이고, 바튼은 이건 이제 인코더, 디코더 다 포함한 모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습할 때 약간 매스킹하는 방법을 살짝 바꿨습니다. 디스틸 버튼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큰 AI 모델을 작은 AI 모델로 이렇게 트랜스퍼 시키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울 텐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적용한, 그러니까 버트 큰 모델을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작은 모델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아주 경량화된 상황,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뭐 모바일 시스템이나 이런데 버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버트를 배웠는데 버트를 쓸 바에는 차라리 이 로베르타라는 걸 쓰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이게 버트에 있는 모든 단점들을 다 개선해 버린 겁니다. 사이즈는 비슷한데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좋고, 뭐 학습 데이터도 오그멘테이션에서 한 10배로 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트 학습할 때 두 가지 태스크를 했었죠. 매스킹 하는 거랑 두 문장 집어넣고 이게 넥스트 센텐스냐 아니냐를 구분했는데, 이 넥스트 센텐스 학습시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태스크는 없애버리고 그냥 매스킹만 진행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트가 필요할 때는 사실은 로베르타를 쓰는 게 성능이 훨씬 더 좋다. 모든 면에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GPT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고, 뭐 토크나이전 BP 썼고, 사이즈가 이렇게 변천해 왔고, 학습하는 방법은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죠. 지난번 트랜스포머 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5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에서 인코더, 디코더를 다 만든 거고, 지난번에 이게 액션 파인 튜닝 할 때 쓰였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인 데이터셋은 뭐 C4라는 모델 같은 것들을 썼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모델이 사이즈별로 공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다 한 3, 4년뿐이 안 된 모델들인데도 이미 그냥 고대 유물 취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스킹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 단어씩 지우고 막 그랬었는데, 랜덤하게 한 단어가 아니고 연속된 여러 개 단어를 지우는 기법이 여기서 쓰였다. 이런 거를 청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퍼센트를 랜덤하게, 그 다음에 한 단어만 지울지 여러 개 토큰을 동시에 인접한 걸 지울지, 이런 거를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뭐라 그럴까, 매스킹하는 기법이 생기겠죠. 그런 옵션들이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플랜도 구글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여기도 적용이 된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이건 디코더만 온리로 한 거고,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했더니 실제로 초창기 GPT 모델인 GPT-3보다 성능이 좋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구글이 오픈 AI랑 경쟁을 할 때
우리가 니네보다 낫다라는 거를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 이제 GPT 중에 GPT라는 버전이 있는데 GPT-3 중에 이게 이제 RLHF 우리가 방금 배운 그런 기법이 적용된 기법이 되겠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이걸 안 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RLHF에 관한 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고, 뭐 요즘 이제 오픈소스로 학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라마라든가 중국에서 나온 취첸이라든가 두 개가 있죠. 라마 3.1 버전이 뭐 보통 8B, 뭐 8B랑 또 뭐가 있죠? 여기 저기요 사이즈가. 네? 8B, 6B, 70B, 8B, 70B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실험할 수 있는 게 되겠고, 또 미스트랄이라는 게 있죠. 또 뭐 버전이 많이 업데이트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7B 모델도 있고, 여기는 MOE 모델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지만 GPT 3.5보다도 성능이 좋은 뭐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이런 모델들이 있고, 파라미터 사이즈는 뭐 1.5 트릴리언까지 갈 수 있고, 컨텍스트 랭스는 뭐 20만 개에서 100만 개까지도 프롬프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멀티모달 모델이 영상 인풋도 토크나이즈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16x 16으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서 각 직사각형을 토큰처럼 처리하는 이런 처리하는 영상 처리 기법을 보통 VIT라고 부릅니다. 비주얼 트랜스포머라고 그의 약자고, 그래서 빠르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빠르게 막 단순한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CNN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CNN보다 이게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트랜스포머가 돼서가 됐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마지막 거의 페이지인데, 기존에 이제 RLHF 하는 방법이고, 딥스크가 두 가지 모델을 공개했는데, DPO 대신에 GRPO라는 약간 우리가 PPO 방법에서 팔러시가 있고 그 옆에 어드밴티지 펑션이 곱해지는데, 어드밴티지 펑션이 뭔가 그 밸류 빼기 그의 평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밸류 빼기, 밸류라는 건 여기서 리워드를 얘기합니다. 리워드와 그 여러 리워드의 평균을 뺀 거, 그러니까 약간 뭐 평균에서 벗어나는 편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개 아웃풋을 만들어서 리워드를 여러 개 만들어 갖고 평균을 따로 구하는 방법이 GRP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RPO를 적용해서 성능이 좀 올라갔다. 이게 이제 리즈닝 모델이고, 일반적인 언어 모델은 이 GRPO하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두 번 적용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아까 어드밴티지라는 게 요건데, 기존에 PPO가 이런 방식으로 블락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요 A를 구할 때 평균 값을 여기서 여러 리워드 값들을 여러 아웃풋을 제너레이션해서 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아웃풋 제너레이션해서 리워드 모델을 돌리고, 거기 리워드들이 각자 다른 게 나오면 그걸 평균 값을 취하고, 그걸 가지고 어드밴티지를 구해서 PPO 알고리즘을 돌리는 이런 방식이 이제 GRPO고, 딥시크의 어떻게 보면 성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왜 성능이 잘 나왔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단계로 약간 RLHF 비슷한 거를 적용했다라는 게 하나의 차별점이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제 논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는 분명히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것 같다. 즉 기존에 챗GPT를 인퍼런스를 여러 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답들을 몰래 훔쳐다가 그러니까 남의 모델을 슬쩍 훔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공개된 모델을 그렇게 하는 걸 또 뭐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 적용해서 이렇게 성능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사실은 학계에서는.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LNLP에 대한 설명을 이 되겠고 이제 다음부터는 영상 쪽 생성형 AI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은 휴강이고 다음 목요일은 이 장소에서 제가 직접 미국에서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